내가 친구들 만났을 때 모임 회비를 낸다거나 용돈도 따로 나가죠. 생활비로 또 따로 나가죠. 보통 돈이 안 모이는 집들은 항상 많아요. 너무 숨통이 끊어질 것 같이 도대체 이런 데는 돈을 왜 쓰는 거지? 안녕하세요. 신혼부부 멘토 구채입니다. 여러분 벌써 새해 한 달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아마 지금쯤 가계부 1월 결산을 한번 하셨을 거예요. 새해부터 정말 돈을 열심히 모으기로 1억 원을 목표로 내가 달리기로 결심을 했는데 막상 한 달간 열심히 써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과 좀 다른데? 기록만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왜 생활비에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 기준에는 난 정말 필요한 곳에만 쓰고 최대한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제 3자가 보기에는 도대체 이런 데는 돈을 왜 쓰는 거지? 항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또 가계부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의 가계부를 코칭을 해봤잖아요. 돈이 안 모이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몇 가지 항목에서 지출이 항상 많아요. 생활비에서 꼭 없앴으면 하는 항목들 혹은 좀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몇 가지 항목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그에 따른 대안법은 뭐가 있는지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나는 몇 개나 해당되지?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지출입니다. 자, 생활비라 함은 우리 가족의 생활을 꾸려가기 위해서 필요한 의식주 관련된 지출이에요. 생활비는 공적인 개념이에요. 우리 가족이 함께 쓰는 영역 혹은 내 자녀의 영역에 이 돈을 지출하는 게 생활비예요. 반면에 사적인 영역은 내가 친구들 만났을 때 모임 회비를 낸다거나 직장 동료들과 점심 브런치를 먹는다거나 친구 생일이어서 케이크나 어떤 기프티콘을 보낸다거나 이런 식의 돈은 사적인 돈인데 보통 돈 관리가 안 되는 분들 가계부를 딱 보잖아요. 부부 용돈이 있어요. 한 30만 원씩 많은 집들은 50만 원씩 책정을 해놔요. 제 기준에는 풍족하거든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활비로 모임 회비, 갯돈, 친구 선물 이런 것들을 따로 지출하고 가계부에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용돈도 따로 나가죠. 생활비로 또 따로 나가죠. 공에도 돈을 쓰고 사에도 돈을 쓰는 거예요. 주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일을 안 해서 용돈이 따로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곰곰 생각해보면 엄마들 만나서 카페를 가거나 아니 친구들 만나서 어디 놀러를 가거나 문화생활을 즐기거나 가족끼리 나들이 간 게 아니라 나의 사적인 모임에서 나가는 지출들을 어디서 써요? 결국 생활비에서 쓰거든요. 내 용돈에서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이 돈이 향하는 방향을 한번 보세요. 우리 공동의 가족을 위한 거면 공적인 영역이고요. 내 개인적인 지출, 내 배우자의 개인적인 지출이면 그건 사적인 영역, 요거는 용돈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저 용돈이 너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생활비를 써야 된다. 차라리 용돈을 조금 더 예산을 책정하는 게 맞아요. 참 사람 심리가 이상한 게요. 내 용돈은요, 그게 단돈 얼마라도 그냥 내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아끼게 돼요. 그런데 이게 공용생활비라고 생각을 하면 직장인들이 법카 있으면 비싼 데 가서 막 긁는 것처럼 약간 그런 마음이 돼요. 돈 관리 기본은 공과 사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거. 자, 그럼 사적인 영역은 가계부에 굳이 기록을 할까요? 안 해도 돼요. 예를 들어 한 달 용돈 30만 원이다. 30만 원만 책정해서 고정 지출로 잡아놓고 그 세부적인 내역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내 자유의지대로 하는 거예요. 대신 가계부에는 적지 않죠. 이렇게만 돼도 내가 관리해야 할 돈 관리 영역이 훅 줄어드는 거예요. 자, 지난 1월 가계부를 한번 보시고 사적인 영역인데 생활비로 지출한 게 없었나?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무이자 할부입니다. 일단 고정 지출에 해당이 돼요. 내가 만약에 30만 원짜리를 3개월 무이자 할부를 했다. 자, 그러면 다음 달부터 어떻게 발생을 하죠?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세 번의 고정 지출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보통 돈이 안 모이는 집들은 항상 무이자 할부 건수가 많아요. 이미 고정 지출이 꽉 채워져 있어요. 몇 개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활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출이 고정 지출이잖아요. 요거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내가 수입이 없어도 내야 되는 돈들이에요. 관리비라던가 월세, 대출이자, 통신비, 보험료 내가 안 내면 당장 끊길 수 있는 것들. 무이자 할부를 즐겨하는 분들은 한 번 해서 끝나지 않아요. 무이자 할부를 3개월을 한 번 했어. 최소한 그 3개월이 다 끝나고 나서 새로운 할부를 하나 더 끊는 거 그래 100번 양보해서 오케이인데 보통은 어떻게 돼요? 이 무이자 할부가 끝나기도 전에 다음 무이자 점점 늘어나서 어떻게 되냐? 1월에는 무이자 할부건이 한 10만 원이면 됐는데 2월에는 15만 원, 3월에는 27만 원 이런 식으로 점점 불어나요. 내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생활비는 정해져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몇 년 안에 1억 모으기를 목표로 한 달에 얼마 이상은 내가 저축을 할 거야 라고 목표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축 먼저 빼고 나면 내가 쓸 수 있는 생활비는 한정돼 있어요. 근데 그 한정된 생활비 안에서 고정 지출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 생활비가 한 300만 원이다. 고정지출이 원래는 한 120만 원 정도였고 180만 원으로 나머지 변동생활비, 뭐 식비 같은 거나 뭐 의류비나 여가비나 이런 걸 써왔단 말이죠. 그런데 점점 이 고정비용이 한 150, 170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숨통이 끊어질 것 같이 여유가 없어요. 결국에는 저축을 깎아먹게 되거든요. 무이자 할부를 한다는 건 뭐예요? 이달에 쓸 수 있는 생활비로는 결제할 수 없을 만큼 부담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지금 남아있는 계좌 잔고로 살 수 없다면 일단 안 사는 게 맞아요. 정말 생존을 위협하는 어떤 건에 대해서 내가 무이자 할부를 할 수밖에 없다가 아닌 이상, 만약에 내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어떤 가전을 사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무이자로밖에 살 수가 없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땐 결제를 하시되 한 달에 10만 원씩 내가 갚아 나가야 된다. 만약에 생활비가 300만 원이라면 그중에 10만 원은 제하고 290만 원으로 나는 앞으로 향후 몇 개월을 살아야 된다라는 걸 딱 각인을 시키고 타이트한 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걸 감내할 의지가 있을 때 무이자 할부를 하는 거지, 할부를 하는 순간 저축률이 빠진다라고 인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이자 할부를 그렇게 즐겨하는 집 중에서 정말 제대로 돈 모는 집은 제가 지금까지 코칭한 경험으로는 없었어요. 카드 결제는 무조건 일시불로, 내가 지금 갚을 수 없는 돈이라면 안 하는 게 낫고요. 피치 못하게 해야 할 경우라면 매달 고정 지출로 가장 먼저 잡아두고 그 비용만큼 제한 상태에서 조금 타이트한 생활을 하셔야 된다. 세 번째는 대량 구매예요. 일단 대량 구매를 하는 집들은 항상 돈이 모자라요. 그분들의 논리는 딱 하나예요. 대량으로 구매하면 개당 가격을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게 그들의 논지거든요. 대량 구매를 하면 일단 공간 차지가 많이 돼요. 공간을 차지한다는 건 어딘가에 내가 이거를 쌓아두거나 정리를 해둬야 된다는 거거든요. 한 아이템만 대량 구매를 하냐고요. 안 그래요. 대량 구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생필품 전반적인 걸 다 대량 구매를 하세요. 치약, 칫솔, 뭐 샴푸, 휴지, 화장품까지 이렇게 물건이 많이 쌓이면 재고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런 적 없으세요? 생필품이 떨어졌어. 그래서 부랴부랴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기 어디 구석에서 서랍 뒤쪽에서 내가 살려던 그 생필품이 추가로 나온 경험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식비 처음 줄일 때 뭐부터 하죠? 냉장고 파먹기라고 해서 냉장고에 있는 기존에 갖고 있는 재료들을 소진하는 것부터 하잖아요. 또 두 번째 단점은 유통기한 이슈가 있어요. 먹는 걸 관련해서 샀다. 매일매일 그것만 먹는 건 아니거든요. 거의 다 소진할 쯤 되면은 유통기한이 훌쩍 지나 있는 케이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대량 구매를 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가게 관리를 불편하게 해요. 생활비 관리할 때 이번 달에 나는 300만 원을 쓸 거야 딱 정해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항목별로 배분을 하잖아요. 대량 구매를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화장품을 대량 구매했다. 나 10만 원만 책정을 했는데 20만 원어치를 사게 됐다. 당연히 그 항목 예산이 초과가 돼요. 그 말은 곧 다른 항목에서 10만 원을 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한 달 300만 원을 쓰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저축을 많이 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다른 항목에서도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결국 또 생활비를 초과해서 쓰게 되는 거고, 자, 이번 달만 그랬으면 그나마 다행이죠. 다음 달에도 난 또 대량 구매를 할 게 계속 생겨. 저는 대량 구매를 거의 하지 않아요.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 샴푸를 산다. 한 2개 정도는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5개, 10개 이렇게 대량 구매를 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냥 몇천 원 더 비싸더라도 한두 개 정도 소량으로 구입해서 그때그때 쓰고 소진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생필품에 이번 달 10만 원을 예상을 책정을 했다. 바디로션이 똑 떨어진 거예요. 한 개를 사면 2만 원 후반대, 2개를 사면 5만 원, 3개를 사면 7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예산이 지금 한 3만 원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럼 저는 한 개만 사요. 내가 이 몇천 원을 더 아끼는 것보다 이번 달 내가 계획한 생활비 안에서 한 달을 잘 살아내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식비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대형마트 가서 대량 구매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럼 이거를 내가 이만큼 사온다고 해서 한 3인 가족이 다음 장 볼 때까지 다 소진하시나요? 아닌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리고 많이 사오면 일단 냉동실을 가득가득 이렇게 채우게 돼요. 테트리스 하듯이. 그 순간에는 되게 뭔가 부자가 된 것 같고 잘 해먹을 것 같지만 그 냉장고 안에 있는 모든 식재료를 소진하기 전까지 그걸 다 먹게 되진 않거든요. 그리고 썩어서 버리는 것도 많아지고 그것도 있어요. 대량 구매하면 1년, 2년 그것만 써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다양하게 테스트해보는 걸 좋아하고 치약 하나를 쓰더라도 이번에 이런 치약 썼으면 다음엔 또 다른 치약도 한번 사보고 트렌드에 민감하진 않은데 그런 것도 소소한 재미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이거를 6개월, 1년 쓰려고 하면은 이것도 많이 질리더라고요. 대량 구매는 절대 생활비에서 최소화하시거나 가급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은 바로 구독 서비스예요. 구독 서비스가 나쁜 건 아니에요. 유튜브 구독하는 거, OTT 구독하는 거, 강의를 수강하는 거
그리고 렌탈 서비스도 사실 구독 서비스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돈이 안 모이는 분들은 항상 구독, 렌탈, OTT 서비스가 정말 많아요. 양심상 한 개만 보면 그나마 괜찮아요. 예를 들어 유튜브, OTT 중에서 난 티빙만 봐, 혹은 넷플릭스만 봐, 이렇게 하나, 두 개, 이런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구독하고 있는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구독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헷갈려서 내가 가계부라도 안 쓰면 어디 지금 되어 있는지도 잘 몰라요. 카드값이 나와도 그 리스트를 꼼꼼히 다 보진 않으니까. 차라리 이번 달에는 내가 티빙을 보고, 이번 달에는 넷플릭스를 보고, 이번 달에는 디즈니 플러스를 보고, 이런 식으로 갈아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거 정도는 오케이. 내가 힘들게 일하고 돈 버는데 내 취미 생활로 영화를 보거나 주말에 드라마 정주행,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삶의 재미니까. 다만 이게 여러 가지가 있으면 되게 과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내가 돈이 아깝지 않죠. 너무 그쪽에 빠지다 보면 내가 나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라던가 돈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줄어드는 거니까 그냥 OTT는 하나 정도. 강의 같은 거 수강할 때도 강의 자체 듣는 건 너무 좋죠. 자기 개발이고 스터디도 될 수 있고 그냥 그걸 결제했다는 만족감 때문에 제대로 안 듣고 그냥 돈을 쓰는 분들도 있어요. 한 달에 3개 정도 강의를 동시 수강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새롭게 배울 때는 좀 내 것으로 만드는 최소한의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못해도 한 3개월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동시다발적으로 3개를 듣는다?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효율이 떨어지고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하나를 어느 정도 배워놓고 체화한 다음에 다른 걸 시작을 하거나 그 다음 단계로 나가거나 하는 것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요. 정수기 같은 거 많이 렌탈 하시죠. 매트리스 같은 거, 안마의자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장기 무이자 할부를 계속해서 달고 사는 거거든요. 3년, 5년, 10년 그 기간 동안 내가 발이 묶이게 되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 사이에 사람이 어떤 일이 생길지가 모르는데 약정이라는 이 이름 하에 위약금을 물어내거나 이런 변수가 생겨서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 기업들이, 회사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장기로 묶어서 통신비 할인 혜택을 준다거나 이런 결합으로 묶은단 말이에요. 이걸 쓰다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해지를 하고 싶은데 위약금이 더 큰 거야.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하지 않지만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렌탈 서비스는 단 한 건도 이용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도 내가 고정비로 따박따박 나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돈 관리의 범위를 최소화시켜 놓는 게 좋아요. 나는 렌탈 서비스도 안 해, 무이자 할부도 안 해, 이런 것들 없으면 가계부 쓰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실제 생활한 비용만 내가 기록을 하면 되니까. 구독 서비스는 아예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한다면 영역마다 그냥 하나 정도씩. 제가 오늘 생활비에서 없애거나 줄였으면 좋겠다는 항목들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의 돈 관리를 힘들게 한다예요. 내 사적인 용돈이 있는데도 중복해서 생활비로 사적인 영역에서 또 이중 지출을 하고 있고, 할부를 많이 한다? 매달 쓸 수 있는 생활비에서 이만큼씩 훅훅 나가니까 내가 저축을 덜 하게 되는 거고, 필요 없는 물건들을 더 많이 사니까 공간이 자꾸 꽉 채워지고 정리정돈이 안 되고 버리는 것들이 많아지고, 당장 몇천 원, 몇만 원을 아끼는 것보다는 생활비를 조금 심플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올해는 저와 함께 1억 모으기 시작한 거 잊지 않으셨죠? 저희 디지털 체험 가계부, 그리고 수기 채우다 가계부, 시간 관리를 도와주는 미미 다이어리까지 요거 3가지 활용하셔서 1억 모으기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